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회가 상영이 되고 나서 진짜 열화와 같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니 세상에 이런 분이 있었다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셨는데요. 바로 이제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저희가 바로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홍기빈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죠? 홍기빈 클럽. 네, 홍기빈 클럽이라고. 네네.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을 보시고 재미나신 분들은 홍기빈 클럽 가시면 또 다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제가 이제 계속 붙잡을 거라서 저희 채널에 조금 더 자주 나오실 것 같은데 저희 채널만 보셔도 되지만 홍기빈 클럽에 가서 구독은 꼭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저번에 나온 다음에요. 저희 홍기빈 클럽 채널에 구독자가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각도기님에서 넘어왔습니다 이런 댓글이 많은데요. 이 모든 그 영광을 저 각도기 제작진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넘어오신 분들 빨리 결심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흔쾌하게 또 나와 주셨고요. 최근에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시진핑이 사우디 국가 연합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거기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한 뉴스,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이틀이 이렇게 뜨죠. 페트로 위안 시작되는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이 기축이 된 결정적 계기는 결국 페트로 달러가 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에너지의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결제 대금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달러로 했기 때문에 기축으로 자리 잡은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달러의 시대는 가고 위안화의 시대가 서서히 시작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흐름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흥미롭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기축 통화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보통 key currencie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혼란이라든가 개념적 혼란이 많아가지고 억측도 많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볼 좋은 기회가 됐는데 기축 통화하고 위안화 문제를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요번에 이게 우리가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랬는가 맥락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석유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01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잘 안 알려지고 넘어갔어요. 뭐냐면 석유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 2000년대,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그 오일 피크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셰일가스, 미국에서 셰일가스 붐이 불죠. 그래가지고 셰일가스 생산업체가 굉장히 미국에 많아지니까 미국이 이제 오페크 중동 쪽에 있는 산유국들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쯤 2014년 전후해 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몇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장을 내미는데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려가지고 석유가스를 완전히 바닥으로 깔아버립니다. 셰일가스라고 하는 거는 생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우디 같은 데는 채굴 비용이 사우디하고 이란이 아마 제일 낮을 거예요. 그냥 푹 파면 나오는 곳이니까 여기서 석유값을 깔아버리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다 도산을 할 것이고 그래서 컷스롯, 이 목줄 큰 게 경쟁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많이 망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망했지만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직전이 되게 되면은 이 사우디나 이쪽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은 우리 석유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쪽에서는 막 배짱을 튕겨요. 너희들 자꾸 이렇게 말 안 들으면은 반독점 금지법을 그냥 너희들한테 적용해가지고 필요하면 너희들 관료까지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 막 이런 법이 논의되고 그러니까 오페크 플러스라는 게 나와요. 그때 생긴 겁니까? 그때 생깁니다. 2010년대 말에 그러니까 셰일가스 전쟁을 전후해서 이게 밀리게 되니까 사우디나 이쪽이 멕시코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오페크 플러스라는 걸 만들어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게 코로나 국면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러시아랑 사우디가 합을 맞추던 때였는데 올해 10월에 그러니까는 러시아 저거에 대해서 왜 G7이 저거 한번 때리잖아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라는 거 한번 때리거든요. 바로 지지난주죠. 그때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러시아가 굉장히 격앙이 됐죠. 그래서 러시아가 사우디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석유를 감산하겠다. 그래서 지금 원유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내년에 $100, $140 간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굉장히 이렇게 석유, 셰일가스라든가 셰일 석유 이 문제로 해서
각을 세우고 여기에서 그 미국의 그 비동맹국들이죠. 네.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에 대해서 그 위안화 결제를 허락하는 과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중국이 한 40조 원 정도죠. 우리나라 네. 돈으로. 네. 그 정도를 38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투자를 하겠다. 지금 사우디가 왜 얼마 전에 우리나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세우는 그 도시 세우고 등등의 중국 업체들도 참여를 하고 40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테니까 이거에 대한 말하자면은 쌍무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좋다 그럼 이제부터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결제를 하는 걸 허락하겠다. 근데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국 쪽 소식에서 이제 전망하는 거 보면은 뭐 위안화 가지고 다 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그 사우디가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그 물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위안화로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뭐 전면적인 건 아니다. 네. 요런 게 지금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물물교환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투자하는 것도 다 그 달러화로 가치가 표시돼서 이루어질 테니까 뭐 네. 수합 같은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수합이나 물물교환은 아니게 뭐 아주 그렇게 반대급부의 성격을 띠는 건 아니겠지만은 느슨하게 그러니까는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현물을 위안화로 결제하게 해주는 그런 게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투자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화웨이 문제죠. 네. 화웨이를 갖다가 이제 미국이 제일 그 꺼려하는 그 업체인데 예. 이번에 화웨이가 사우디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는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그렇네요. 맥락을 좀 깔고 그 기축통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웨이가 실전에서 저희가 보면은요. 예, 예. 5 통신하는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5 통신 중계 영역에서 글로벌 넘버 원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야, 그거는 제가 퀄컴 기술자로부터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해보면 예.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보다. 예. 그때 이제 말라 죽는다 뭐 이런 그 불길하고 좀 부정적인 그 전망도 있었는데 미국 쪽.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잡아 이렇게 냅두면 안 되니까. 예. 근데도 계속 성장을 했군요. 원래 잘했어요. 원래 잘해서 그거는 이제 제어해서 이제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중국과 사우디의 일종의 협력은 예. 미국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죠. 사우디가 그러니까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분명히 지금 이렇게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지난 한 5, 6년 동안. 네. 그러니까는 이 과정에서 그 러시아라든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맥락으로 봐야죠. 그러면은 이게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사우디뿐만 아니라 사우디 연합국 개념으로 여러 개 국가가 같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중국의 지정학이 그동안의 지정학과는 굉장히 다른 면을 예, 예. 보일 가능성이 크게 그럴 있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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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미국의 패권이 슬며시 사라지고 예. 중국은 어부지리로 그걸 얻고 싶어하는. 단순화시키면 그런데 좀 이따 제가 이제 기축통화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림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군사 안보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란하고 사우디의 그 그렇죠. 해묵은 갈등 문제가 있고 이렇기 네.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계 설정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기축 넘어가기 전에 그럼 그 점 하나 사실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안 그래도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요. 예. 이란하고 사우디는 순니 시아파 숙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거는 이스라엘하고의 관계보다 훨씬 더 적대적인 관계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 문명권 안에서는 분명히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란은 또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있고 예, 예. 드론을 러시아에 판매하고 있고 예, 예. 이란이 예. 또 그리고 일부 전쟁 물자를 또 러시아에 지원하려고 하는 예. 상황이고 근데 중국은 또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있고 예, 예. 근데 사우디는 또 중국하고 손을 잡고 있고 예, 예. 이란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아마 사우디는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만한 자신감은 없을 것 같고 예, 예. 그런데 중국하고 손을 잡았고 중국은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으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게 상황이 되게 예, 어지럽죠. 복잡해지거든요. 예, 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예. 할까요?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선을 긋는 게 그 가능하지가 않은 게 군사 그 시설이라든가 이 저 방위 체계 전체가 미국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마치 한국처럼. 예. 네. 그동안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미국과의 관계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사우디가 뭐 지금 미국하고 일단 어떤 기량작용을 합니다만은 그걸 뭐 한 큐에 청산을 한다 이런 건 좀 얘기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이란하고의 그 오랜 숙적 관계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게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위협하는 대상이 사우디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질문하셨는데 국제정치사를 좀 길게 보시면은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예,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그 국제 상황을 볼 때게 얘는 청군이냐 홍군이냐 이렇게 그 운동할 때 청백전이나 뭐 청 이거 하듯이 이렇게 두 팀으로 정리하기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네. 이건 냉전 시대에 벌어진 국제 정치의 특수 상황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19세기 말 1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는요. 이 비밀 동맹 외교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규범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A 나라, B 나라, C 나라가 있으면은 A하고 B가 비밀리에 동맹을 맺어서 야 C가 쳐들어오면 우리 같이 싸우자 이러고 네. 그다음에 B하고 C가 또 똑같은 동맹을 맺어서 A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싸우자 이러고 그다음에 A하고 C가 또 똑같은 동맹을 맺어서 B 이러고 네. 이러면 도대체 누가 누구에 대해서 동맹을 맺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없었죠. 예, 예, 예. 그게 19세기 외교에서는 그게 규범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디가 어떻게 짝을 맺고 있었는지가 결국 나중에 물 밑으로 물 위로 확 드러난 게 그게 1차 대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국제연맹이 생겨나는데 국제연합의 전신인데 그 유엔의 전신이죠. 이게 1차 대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던 게 이 비밀 동맹 외교였어요. 누가 누구랑 어떻게 동맹을 맺었는지를 모르니까 네.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험한 사태가 나니까 우리 다 터놓고 얘기하자 그래서 네, 네. 생겼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게 모든 국가들은 자기 국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국익은 뭐 추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좀 그러는 경향인데 우리는 가치 동맹이다, 그다음에 이랬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쪽에다 확 몰빵을 하는 누가 봐도 딱 보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외교 그 국제 정치에서 인지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이쪽 편이니까 모든 문제에서 이쪽하고 보조를 맞춘다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저 굉장히 날이선 국가들은. 요 문제에 있어서는 요 나라랑 협력을 하고 저 문제에 있어서는 저 문제랑 협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19세기 상황이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어떤 경우에 무기 수출을 둘러싸고는 어떻게 협력이 벌어지고 네. 종교 문제로는 어떻게 되고 등등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을 이해하는 그 근육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그 동맹과 적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경제 패권에서는 사우디하고 미국이 등을 돌리는 사이가 됐지만 군사적으로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사회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랑 우크라이나 전쟁 지나면서 러시아하고의 그 교역량은 훨씬 늘었거든요. 네. 근데 말로는 계속 서방 쪽하고 미국은 일본은 미국의 우방 아닙니까? 동맹국 그렇죠. 아닙니까? 그걸 유지하면서도 러시아하고 교역량은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지금 제일 좀 저어되는 말 하나가 그 가치 동맹이라는 말인데 네. 1920, 30년대에 그 E.H. 카라는 사람, 그러니까 현대 국제정치학의 아버지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싫어했던 말이 그런 종류의 접근법이에요. 어떤 도덕적 이상이라든가 가치 같은 걸로 국제정치에 접근하려는 것. 근데 지금 가치 동맹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걸 그렇게 서방하고 미국이나 유럽하고 다 일치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저는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뭐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국가의 정책과 그렇죠. 그게 현실주의라고 외교 하죠. 전략이니까.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네. 이렇게 그 강고한 그 달러 기축과 패권 속에서 이 틈이 좀 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기축이 변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근데 달러의 어떤 지위가 일부 침탈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침탈됐다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영어로 왜 언더마인드 됐다, 그러니까 침식됐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맞는 측면이 있죠. 지금 위안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걸로 기축통화 자체가 바뀌는 걸 논할 정도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조금 우리가 논의를 좀 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축통화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축통화라는 말을 다 쓰긴 씁니다만은 그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쓰는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하고 넘어갑시다.
기축 통화라는 건 세계적으로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중심적 통화다 이런 모호한 뜻인데 이때 화폐가 가진 네 가지 기능을 잘라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저 옛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화폐가 기능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교환의 매개 수단, 네. 두 번째 부의 저축 수단, 네. 세 번째 지불 결제 수단, 네. 네 번째가 가치 척도 네. 계산 수단 기능.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기축 통화의 위치는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 다 밟아서 전 세계적인 가치 척도의 기능 이게 제일 높은 단계거든요. 네. 기축 통화에 여기 지금 와 있는 거고 어떤 통화가 기축 통화로 돼가는 과정에서 요 네 개의 과정을 이렇게 밟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교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향후에 저장, 지불결, 교환과 지불결제는 뭐 비슷한 순서로 가겠네요. 아닙니다. 그게 제가 봤을 적에 그건 뭐 여기 있는데 순서는 이렇게 돼요. 우선 교환의 매개 수단의 기능을 좀 하다가 예. 그다음에 중요한 장벽이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 이게 국제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이 관문을 뚫어야 돼요. 이 관문을 뚫으면 그다음에 지불 결제 수단으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예. 그다음에 여기에 군사적인 패권까지 겹치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완성된 그걸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인류 그 서양 역사에서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벌어졌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에요. 가치 척도 수단이 바뀌는 거는. 그렇군요. 이게 예. 순서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항상 이 돈의 그 성격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정말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조그만 성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일단 수출 대국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 통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그 나라가 수출 대국이기 때문에 웬만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 통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 사람. 네. 근데 이거는 수출 수입 거라지만은 그 무역 거래에서의 교환 수단으로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그 나라 화폐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게 언제 그러냐면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일본 엔화가 요 아시아 영내에서 넓게 쓰인 적이 있어요. 그 산업 구조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무역 거래 하는 사람들은 그 엔화 받을게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상당한 뭐라 그럴까 이 그 영내에서는 기축 통화의 위치를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기축 통화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거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축 통화의 위치를 영내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게 그 중국의 위안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00년대까지도 사실은 그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 중국산을 수입을 안 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니까 네네. 모든 나라들이 위안화를 사용하긴 하는데 이걸 기축통화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협의에 그러니까 제한된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저축 수단으로 가려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각 나라의 그 외환 보유 화폐의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예. 한국이 지금 달러를 들고 있고 뭐 금을 들고 있는 것처럼 금과 같은 성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이 교환의 매개 수단은요. 그 수입업자들 무역하는 사람들은 꼭 그 위안화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딱 그거 무역 안 하는 사람들은 위안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그걸 넘어서 단순한 교환의 매개 수단을 넘어서서 이게 부의 저장의 기능까지 갖고 있다는 걸 하려면은 그 위안화로 뭘 할 수 있느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석유예요. 왜냐면은 모든 산업 국가가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 건 향후 100년간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원유를 살 수 있는 화폐라고 한다면 모든 나라들이 이건 원유의 가치로서 가치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화폐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그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유를 갖다가 무슨 화폐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통적으로 달러였죠. 네네. 그 20세기 중반부터 지금은 유로화로 일부 결제가 되고요. 예. 유럽이 저걸 할 적에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원유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루블화로 무조건 결제해라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고 요번에 그 위안화가 요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 이라크산 원유를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있죠? BP라고 얘기하는 거. BP가 그거를 갖다가 그 이라크산 원유를 중국에 인도할 적에 300억 달러에 해당한 300억 위안을 갖다가 위안화로 결제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페트로 위안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 원유를 살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그 나라 화폐를 자기들 외환 보유의 그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그 포함시킬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네. 자, 요게 그러니까 외환 드래프는 이 나라 통화가 단순히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각 나라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 수단으로 다 그럼 부의 저장 수단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해서 부의 저장 수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지불 결제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데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미국의 스위프트라고 하는 네. 뭐 아시죠? 국제은행들 결제 네. 시스템. 은행들 연합, 세계 은행들 연합의 그렇죠. 결제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불 결제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은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증권사는 한 그 CMA 될 때까지 안 되는 거였죠. 그렇죠. 제 기억에 10몇 년 전에 그래갖고 지불 결제권을 준다 만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최근에나 겨우 저 달러를 갖게 되면서 일종의 지불 결제권을 가졌는데 예. 정통 은행맨들은 여전히 거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 이건 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해요. 은행에 계신 분들은 지불 결제권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은행 결제망은 달러 베이스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유로도 독자적인 지급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인스텍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요게 나오게 된 게 또 석유랑 관련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 왜 한 3년 4년 전인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를 하다가 이란 원유를 아예 저거 사지 마라 이렇게 식으로 그냥 저걸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 이란산 원유를 안 쓰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네네. 이걸 우회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스위프트를. 네네. 그래서 인스텍스라고 하는 유로화 베이스의 지급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2019년에 아, 초에. 네. 그래가지고 요게 베이스가 돼서 요 인스텍스라고 하는데 가입돼 있는 나라들은 달러를 통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유로화로 그 원유를 그러니까 유로화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겁니다. 예, 요 예. 인스텍스 안에서는. 네. 참고로 중국도 이걸 만들긴 만들었어요. 위안화 베이스로 하는 지급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네. 아직 뭐 스위프트에 비하면 한참 이게 가입된 적이 저거더랍니다. 그러겠죠. 네. 근데 이렇게 유로화나 위안화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배경에는 요게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 각 나라 중앙은행이 이걸 보유한다라고 하는 게 베이스가 돼야 말하자면 그 다음 지급 결제 시스템, 지급 결제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국제 거래를 보게 되면은 네. 어떤 수입 수출이라는 그야말로 상품 수지에 해당하는 그 거래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원조도 있고 그다음에 차관도 있고 뭐 아주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네네. 이때 일괄적으로 이거를 결제하는 화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 화폐는 단순히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부의 저장 수단으로. 자, 이렇게 해서 지급 결제까지가 그 통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축 통화가 된 거죠. 네네. 여기서 근데 비약이 있어요. 계산 수단으로서의 그러니까 가치척도로서의 기축 통화까지 돼야 이제 완전히 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까 2번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파운드화가 그 위치에 있었고 네네. 1930년대에 이제 완전히 다 세계 경제가 무너졌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달러화가 그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렇게 2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군요. 인류 역사에서. 요 계산화폐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제 계산화폐 그러면 잘 감이 안 잡혀서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네. 파운드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 말씀? 네, 처음 들어봅니다. 그죠? 네. 이게 1945년 이전 얘기입니다. 실링하고 페니는 주조됐어요. 은이나 이런 걸로 주조돼서 주화로 쓰이는데 네. 파운드라는 조화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 파운드란 주화. 예. 동전. 예. 네, 네. 파운드는 계산 수단이에요. 아. 추상적인 상상 속의 화폐예요. 네. 그럼 실제 지급 결제 결제 수단으로 쓰인 건 뭐냐면은 영국에서 발행한 금화들, 기니 같은 금화, 그다음에 소베린이라든가 이런 금화들이 많이 쓰였고, 그거 전에 한 16세기, 17세기 이럴 때는 이 베니스에서 나온 두카시라든가, 네. 그다음에 피렌체에서 나온 플로린 같은 금화들, 그게 영국에서 더 많이 유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산 수단이라는 화폐는 이 구체적인 지급 결제 수단하고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화 하나 더 있어요. 이 파운드화라는 계산 수단을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멀리 칼데제가 만들었고, 네. 그보다 더 옛날로 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로마 시대 화폐예요. 네. 성경에 왜 데나리우스라고 나오잖아요. 데나리온.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영국 화폐 쓰는 거 보면은 이상하게 파운드에다가 L자를 쓰고 맞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죠. 네네. 그다음에 펜이 써야 될 자리 이상하게 D를 써요. 네. P를 안 쓰고. 네.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게 왜냐면은 로마 시대 때 그 계산화폐 수단이 그대로 체계가 그대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파운드에 해당하는 건 원래 리브라였어요. 라틴어. 리브라. 네. 그래서 L을 쓰는 거고. 네. 페니에 해당하는 게 그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우스예요. 그래서 D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추상적 화폐예요. 계산 수단이라는 거는. 네. 이게 그 한 6세기, 17세기까지요. 네. 유럽에 여러 개가 존재했어요. 계산화폐 시스템이.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그 영국의 파운드화 그 계산화폐가 하나가 있고 네.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쓰는 그 계산화폐 시스템인데 두 개가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상인들 둘이 만나면은 우리 어떤 계산화폐 시스템을 우리 거래를 할 건지 그것부터 결정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계산화폐 시스템이 무지하게 혼란스럽다가 하나로 통일된 파운드화라는 하나로 통일된 게 그게 비단 한 150년 이 정도밖에 안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계산화폐가 나타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계획이 되는 거는 말할 것 없이 군사력. 군사력이죠. 군사력이 있어야 이게 그 보편적인 계산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포괄적인 정치사회적인 계획까지 끌어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파운드화에서 달러화로 넘어가게 파운드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건 디플로마시라고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의 압도적인 해군력이 있다. 네. 그 다음에 그게 1차 대전 끝나고서 내리막으로 가고 군사 패권이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최고 우위다라고 하면서 달러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걸로 한번 봅시다. 지금 위안화가 어느 정도 와 있냐면은 영내에서 주요 화폐 그리고 전 세계적 주요 계산 수단으로 교환 수단으로 쓰인다는 건 말할 필요 없고 유로나 저거나.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페트로 위안의 성격을 가지게 되니까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된 거죠. 네. 키커런시로서. 네. 그다음에 유럽도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유럽의 그 산유국하고 원유 거래를 할 적에 80% 정도는 달러화로 결제하는데 유럽이 20% 정도는 유로화로 결제를 해요. 네. 네. 앞으로 늘려나갈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로도 그렇고 위안도 그렇고 원유와의 관계 속에서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양쪽 다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지급결제 시스템을 지금 한 2, 3년 사이에 다 만들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쓰일지가 마지막 관건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두 화폐가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도 어느 정도 키커런시, 기축통화로서의 네. 기능이 강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계산 수단으로서의 화폐를 그 달러를 대체하는 거는 뭐 넘사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요원한 일이다.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 군사 지출을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네. 아마 그렇게 절반 정도가 미국일 거고 매년 그 지출되는 게 다른 나라 다 합쳐봐야 미국하고 똑같은 정도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군사적인 균형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 계산화폐의 기축통화국이 되는 건데 이거는 중국이나 유럽이 이걸 꿈꿀 수 있는 단계냐? 이건 좀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기축통화를 얘기할 적에 좀 더 관건이 되는 거는 지급결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이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게 오늘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록화. 그 왜 세계 경제 블록화 경향이 그 조짐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계산 수단 아주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기축 통화를 대체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급 결제 기능으로서 독자적인 대안적인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지급 결제 기능으로서도 과연 위안화나 유로화가 그 기능을 활발하게 할 것이냐. 블록화가 강화되면 지급 결제도 강화될 수도 있겠네. 지역 단위에서는. 지금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당한 사태잖아요. 그 스위프트에서 쫓겨나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런데 자기들 지급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거 살려온 사람들은 다 루블로 지불해라 이거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자기 나라 화폐를 갖다가 지급결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국제적인 건 아니지만. 네네. 근데 만약에 유로화, 아까 말한 인스텍스라든가 중국 위안화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그런 기능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달러화를 우회해가지고 그걸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러 패권이 조금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는 블록화 경향이 강화지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30년대에 그러니까는 일본 제국주의나 독일 그 나치 제국주의 같은 게 나와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블록화가 됐을 때는 그때는 계산 수단이 그 보편적인 계산 수단이 존재할 수 없었거든요. 아, 그때도 블록화되어 있었었나요? 그렇죠. 이게 30년대가 원조예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 동아시아 쪽은 일본이 패권을 예, 장악했으니까.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게 이제 그거를 저거 한 거니까. 예. 유럽은 독일이 중심으로 패권을 잡은 거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나라들이 물론 그 파운드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잡주되는 어떤 레퍼런스로 가치 척도로 쓰긴 합니다만은 공식적인 가치 척도로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르크나 우리나라 엔화를 갖다가 그 파운드화 얼마에 고정시키겠다. 네. 그 20년대 있었던 금환 본위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만약에 블록화가 되게 되면은 아주 블록화가 심하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계산원척 그 가치척도 계산화폐로 수단으로서의 화폐까지도 이렇게 몇 개 블록으로 치어지는 일도 있을지는 모르겠죠. 네. 뭐 1930년대처럼. 30년대처럼. 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간 단계가 이 지급결제. 요 단계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유로 따로 위안 따로 달러 따로 이렇게 지급결제 시스템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냐. 요게 제 생각이 2020년대에 좀 재미나게 봐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군사력이 예. 가치 측정을 보존한다. 예, 예. 뒷배경이 된다. 요거를 조금 더 알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할 때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인과관계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원유를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외환 보유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등은 이게 되는데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군사력이라는 게. 네. 아까 그 칼데제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무역도 망하고 도시도 망하고 여러 가지 무너졌습니다만은 가장 심각했던 게 이 화폐 체계, 계산화폐 체계가 무너진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강력한 로마 제국이 없으니까 가치척도 기능의 가장 중요한 그 당시 저거는 세금을 걷어들일 때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카을 데제는 아니고 카을 데제 전에 그 뚱뚱보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재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가치척도 기능을 갖다로서의 파운드 시스템을 로마의 파운드 시스템을 재건하는 과정이 프랑크 제국의 그러니까는 이 프랑크 제국의 군사력이 전 유럽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요. 그 매개가 되는 거는 세금이었어요. 군사력이 있으면 군사력은 뭘로 연결되면 세금을 내라. 아, 그렇지. 조세 징수 권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조세 징수 권력으로 당연히 안 따를 수가 없게 되고 세상에서 왜 이게 딴 건 다 피해도 장의사랑 그 세금 조세 징수는 못 피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권력이거든요. 조세 징수 권력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할 테니 너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라 하는 게 사실은 세금의 원천인 인간 거잖아요.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력의 그 인프라 같은 건데 여기에서 뭐가 가치가 매겨지느냐가 사실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다른 종류의 유동성이나 그 직권 신용의 가치 척도의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 관계는 이런 미국이 세금을 직접 듣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똑같이 저걸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나라에다가 일방적인 의무라든가 채무를 어떤 의무를 지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군사력이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가치 척도가 흔들릴 때도 가치 척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외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래서 군사력이 결국은 가치척도 계산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요거는 경제적인 로직이 아니고 역사 사회학적인 그런 논리로 나오게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기준인 거네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 때릴 테니까 이렇게 하자. 하면 그게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굉장히 큰 비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넘사벽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어떤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는 건 굉장히 경제적인 로직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부의 저장 수단이 되는 것도 상당히 저거 하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로직에 따라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급결제 시스템으로서의 화폐가 쓰인다. 이것도 상당히, 여기서부터 조금 지정하게 섞이기 시작하는데, 가치척도 기능으로서의 화폐까지 가려면 이건 굉장한 군사적인 힘과 어떤 경제 외적인 논리가 동원돼야 됩니다.